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엘프리드 마셜. 지갑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절약은 너무 늦다. 루키우스 세네카. 기원전 4에서 기원 후 65. 출처. 루실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연도. 기원 후 65. 분야. 검약. 로마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네카는 로마 네로 왕제의 가정교사이자 멘토가 되었지만 황제 암살을 시도했다는 음모에 휘말려 황제로부터 자살하라는 명령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다. 비록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 일생 동안 큰 부를 일구었으며 매우 편안하고 세간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처럼 세네카도 개인이 물질적인 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세네카는 시칠리아 행정장관이었던 루실리우스에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는데 앞장의 인용문은 그 편지에 쓰여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은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헤시오도스의 말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헤시오도스는 이렇게 말했다. 술통을 처음 열 때와 거의 다 마셨을 때는 잔을 채워라. 하지만 그 사이에는 아껴야 한다. 술을 다 마셔갈 때쯤이면 아껴 마시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적당히 있을 때 아껴 써서 나중에 재물이 바닥나지 않게끔 하라는 충고다. 세네카는 자신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모든 욕망을 완벽하게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세네카는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언젠가 세네카는 재물이 우리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온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무력은 갈증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세네카는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위선적이라는 비난에 시달렸지만 편지에서 드러난 신중한 재산관리 철학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가왔던 것은 확실하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사도 바오로 5에서 67. 출처 디모데전서. 연도 1세기경. 분야 탐욕. 사도 바오로의 말은 신약 성서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나타낸다. 비록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항상 지켜왔던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사도 바울에는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지만 실제로는 돈에 대한 사랑이 악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이 둘은 분명하게 다른 말이다.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돈은 선행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잠언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재물은 경건해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욥은 오랜 기간 동안 곤경을 겪은 후 그 전보다 갑절의 불을 보상으로 받았다. 그렇지만 성경은 재물 자체가 미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잠언에는 자신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라고 쓰여 있다. 사도 바오로의 말은 재물에 대한 집착은 영적인 안녕에 해롭다는 말과 함께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 재물을 대하는 방식을 가장 잘 보여준 말이 아닐까 한다. 실제로 이 말은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 목사가 재물을 탐닉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방할 때 했던 주장 중 하나다. 그리고 이 말은 전 세계 자본주의 사회가 뿌리 깊게 내린 탐욕은 좋다라는 문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진정한 불안, 대단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적은 것이다. 에픽테토스 55에서 135 출처 제자 아리아노스가 기록한 다마록 연도 108 분야 수요 에픽테토스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노예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자유를 얻었다. 미천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시절은 에픽테토스의 부에 대한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에 따르면 부는 한 사람이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바람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경제학이란 소유가 아니라 제한된 자원으로 필요한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학문이라는 현대적 개념과도 들어맞는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세상 일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우리의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한 통제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 욕망을 통제하고 억제할 수만 있다면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것들만으로도 욕망을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제한된 재화로 욕망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세상. 이는 모든 경제학자의 꿈일 것이다.
그의 철학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스토아 학파에게 행복이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을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만 원하고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누구도 상품을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 토머스 아퀴나스 1225에서 1274 출처 신학대전 연도 1274 분야 교역 도미니코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학 학생들을 위한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철학적 논증의 지침서로서 신학대전을 집필했다. 이 책에서 그는 공정한 거래는 도덕적 의무임을 보여주면서 공정한 상업을 위한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퀴나스 주장의 핵심은 어떤 상품을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팔거나 상품의 가치보다 더 싸게 사는 것은 정의롭지도 못할 뿐더러 불법이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인의 정당하고 당연한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기도 하는 권리와 상반된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법이 많은 부분에서 신의 섭리를 거부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만약 판매자가 상품을 팔 때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값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매긴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당한 가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아퀴나스는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고자 하는 욕심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을 거부했다. 이 욕심은 아퀴나스에게 단지 악일 뿐이었다. 아퀴나스는 사고 파는 것은 양쪽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고 파는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지를 서로 요구한다. 당사자 모두에게 마땅히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지 말라 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어떤 상품을 그 가치보다 싸게 사거나 더 비싸게 파는 행위는 더 이상 정의롭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다면서 그 거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상품의 가격은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의 비율에 따라 올라가거나 떨어진다. 존 로크 1632에서 1704
출처, 금리 저하와 화폐 가치와 화폐 가치 앙등의 결과에 관한 고찰. 연도 1691. 분야 수요와 공급. 존 로크는 유럽 계몽주의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자 현대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정부 고위직책을 역임했는데 특히 무역위원회 감독관으로 지내면서 자신만의 경제 사상을 수립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의 연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물론 존 로크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용어를 고안한 것은 아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제임스 데넘 스튜어트가 1767년에 쓴 정치 경제학 원리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했으며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쓴 국부론에서 보다 심도 있게 설명되었다. 그렇지만 존 로크는 금리 저하와 화폐 가치와 화폐 가치 앙등의 결과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에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여 개념의 기틀을 잡았다. 앞장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로크는 특정 상품의 시장 가격은 시장에 거래되는 상품의 수량과 그 상품에 대한 수요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쉽게 말해서 만약 살 사람은 2명인데 상품은 하나밖에 없다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상품은 2개지만 사려는 사람은 1명이면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로크는 이렇게 말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량과 수요의 비율에 달려있다. 19세기 초반 앙투앙 오기스틴 크루노는 이 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형을 만들 때 로크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주목할 만한 업적을 냈다.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부자들은 공공재 공급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 데이비드 흉 1711에서 1776. 출처 무역 균형에 대하여. 연도 1752. 분야 세금. 데이비드 흉은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동시대인이었던 애덤 스미스와 비교해 볼 때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은 부족했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현대 경제사상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예를 들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은 1752년에 출판된 흉의 무역 균형에 대하여를 언급하며 흉은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경제학 모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사유재산에 대한 흉의 시각은 미묘했다. 데이비드 흉은
사유재산을 자연권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원이 제한된 사회에서 사유재산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휴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와 안정감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시민들에게 재산이 균등하게 배분되면 절약하거나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그는 완전한 평등은 빈곤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유재산 개념을 옹호했다. 휴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나 경제적 불평등이 지나치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가 불안정해진다고 생각했다. 권력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질 때 경제와 혁신은 사라질 것이며 사회는 전체적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입한 누진세 같은 세금 체계처럼 부자들이 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에서 수학은 인간의 몸에 있는 뼈와 같다. 프랑스와 케네 1694에서 1774 출처 미라보 후작에게 보낸 편지 연도 1758 분야 경제 방법론 루이 15세의 궁정의사로도 일했던 프랑스와 케네는 중농주의 학파의 선도주자였다. 중농주의는 국부의 원천은 오로지 농업에 있다는 경제사상의 한 갈래로 정부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에 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중농주의 학파의 많은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효성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형태의 초기 거시 경제학 이론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케네는 경제학의 과학적 엄격함과 분석을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앞장의 인용문을 설명하면서 케네는 수학 없는 경제학은 오류와 편견으로 뒤죽박죽되어 추상적이고 혼란스러운 과학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케네는 1758년 경제표를 발표하여 경제학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 경제표는 중농주의 학파의 실질적인 상징이 되었다. 케네는 국가의 전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농산물이 지주계급, 농부, 제조업자들, 그리고 상인들에게 어떻게 분배돼야 하는지를 수학 공식을 활용한 경제표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한 경제표는 냉정하고
감정이 없는 수학을 활용하여 경제를 분석한 위대한 결과물이었다. 이 경제표는 경제학의 미래를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었다. 중농주의 경제학자 미라브 후작은 켄의 경제표야말로 문자와 화폐와 더불어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한 3대 핵심 발명품 중 하나라고 높게 평가할 정도였다. 작은 빚은 작은 총탄과 같다. 사방에서 쏟아짐으로 피할 도리가 없다. 큰 빚은 대포와 같다. 소음은 크지만 큰 피해는 입지 않을 수 있다. 세뮤얼 존슨 1709에서 1784 출처 조지프 심프슨에게 보낸 편지 연도 1759 분야 부채 세뮤얼 존슨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언급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역시 20세기 중반에 세뮤얼 존슨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케인즈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은행에 100파운드를 빚졌다면 당신의 문제지만 만약 100만 파운드를 빚졌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개인 부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새롭게 불러일으켰다. 존슨의 요점은 이렇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부채는 그 짐을 오로지 혼자 짊어져야 하는 채무자에게 만성적인 부담이 된다. 채권자는 부채를 정당하게 추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이자를 덧붙여 받을 수도 있다. 반면 부채의 규모가 클수록 도리어 채권자가 느끼는 압박감이 커진다. 대출을 해주기 위해 채권자도 무리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채가 상환될 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보살피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노점상이 $100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만큼의 부채도 있다고 상상해보자. 채권자는 $100의 주식을 받아내고 노점상을 파산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부채가 $1000라면 채권자는 미래의 상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채무자의 사업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큰 빚은 작은 빚보다 더 많은 잡음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채무자에게는 덜 위험하다. 큰 재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있다. 애덤 스미스 1723에서 1790
출처, 국부론, 연도 1776, 분야, 경제적 불평등.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현대 경제학의 바이블로 인정받는다. 애덤 스미스는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를 바라보면서 노동력, 생산력, 그리고 시장을 광범위하게 분석했다. 그중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것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스미스의 생각 역시 매우 혁신적이다. 앞장의 인용문을 보면 애덤 스미스는 사유재산의 위험성과 불평등의 불공정함에 대해 경고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의 입장은 보다 복잡하다. 원칙적으로 스미스는 시장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놔둬야 한다고 믿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충분하게 제공되기 어려운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만 개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는 경제적 불평등을 잘 작동하는 상업사회의 증거로 간주했다. 한 사람의 부자가 있으려면 최소한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소수의 풍요는 다수의 빈곤을 전제로 한다는 애덤 스미스의 말은 그 시대의 경종을 울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는 반드시 강력한 법률적 제도를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적 분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미스의 주장은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스미스는 빈곤을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상태로 취급한다. 그렇게 그는 풍요와 빈곤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한 후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과 영향을 파헤치는 길고 지루한 여행을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 1706에서 1790 출처 장 바티스트 르로이에게 보낸 편지 연도 1789 분야 세금 벤저민 프랭클린은 위대한 박식가다. 그는 과학자이자 철학자였고 출판업자이면서 사업가였으며 정치인이기도 했다. 미합 중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헌법은 이제 제정되었고 이 헌법이 영원하리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라는 프랭클린의 명언은 미국의 헌법이 제정되었던
필라델피아 재헌회의 때 했던 말이다. 프랭클린의 이 유명한 말은 크리스토퍼 블럭이 1716년 발간한 프레스턴의 구두 수성공에 나온 죽음과 세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을 빌려온 것이었다. 물론 죽음은 피할 수는 없어도 세금은 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프랭클린은 세금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당시 미국에서 세금은 매우 껄끄러운 주제였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후 식민지 시절의 북미 지역은 대부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웠다. 하지만 영국이 재정 부족으로 식민지에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자 이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팽팽해지면서 본국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고, 이러한 분노는 결국 미국의 독립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오늘날 세금이 면제되거나 세금이 낮은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몇몇 곳이 있는데 대부분은 매우 작은 규모의 국가들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이 소득의 30%에서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부의 재분배를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세금 정책을 도입할 때 사회가 더 잘 작동하는지, 아니면 더 낮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전반적으로 보다 건강한 경제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프랭클린의 말은 진리로 기억될 것이다. 나에게 국가 통화 공급에 대한 통제권만 있다면 누가 법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 1744에서 1812 출처 경제학자 제시 다니엘이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게 보낸 편지. 연도 1790 분야 통화정책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는 은행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로스차일드 제국을 설립한 사람으로 국제금융의 초창기 거인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가 정말로 이 말을 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그저 학계에서만 다룰 뿐이다. 하지만 이 말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이 말은 작게는 국제은행 업무, 그리고 크게는 경제 전반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보여준다. 이 말의 참뜻은 진정한 힘은 군주나 황제 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가 아니라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12세기 초반의 템플 기사단은 작은 조직이었지만 오늘날의 은행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짐으로써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로스차일드는 이보다 몇 단계는 더 발전된 은행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는 유럽의 많은 지배계급의 신뢰를 얻었고 국제 분쟁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분쟁 국가의 공채 발행 및 자금 대출을 맡아 은행의 자산과 영향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로스차일드는 왕권은 신성하다는 믿음이 점차 희미해지는 시기에 은행이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 국가의 안정은 지도자의 카리스마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니면 최소한의 공급품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경제에 충분한 돈을 주입하는 데 있다. 오늘날까지도 각 나라의 정부는 동일한 원칙에 따라 통화 정책을 운영한다. 더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가들의 움직임에 국가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엘프리드 마셜. 지갑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절약은 너무 늦다. 루키우스 세네카. 기원전 4에서 기원 후 65. 출처: 루실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연도: 기원 후 65. 분야: 검약. 로마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네카는 로마 네로 왕제의 가정교사이자 멘토가 되었지만 황제 암살을 시도했다는 음모에 휘말려 황제로부터 자살하라는 명령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다. 비록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 일생 동안 큰 부를 일구었으며 매우 편안하고 세간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처럼 세네카도 개인이 물질적인 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세네카는 시칠리아 행정장관이었던 루실리우스에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는데 앞장의 인용문은 그 편지에 쓰여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은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헤시오도스의 말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헤시오도스는 이렇게 말했다. 술통을 처음 열 때와 거의 다 마셨을 때는 잔을 채워라. 하지만 그 사이에는 아껴야 한다. 술을 다 마셔갈 때쯤이면 아껴 마시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적당히 있을 때 아껴 써서 나중에 재물이 바닥나지 않게끔 하라는 충고다. 세네카는 자신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모든 욕망을 완벽하게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세네카는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언젠가 세네카는 재물이 우리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온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무력은 갈증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세네카는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위선적이라는 비난에 시달렸지만 편지에서 드러난 신중한 재산관리 철학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가왔던 것은 확실하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사도 바오로 5에서 67 출처 디모데전서 연도 1세기경 분야 탐욕 사도 바오로의 말은 신약 성서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나타낸다. 비록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항상 지켜왔던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사도 바울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지만 실제로는 돈에 대한 사랑이 악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이 둘은 분명하게 다른 말이다.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돈은 선행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잠언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재물은 경건해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욥은 오랜 기간 동안 곤경을 겪은 후 그 전보다 갑절의 불을 보상으로 받았다. 그렇지만 성경은 재물 자체가 미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잠언에는 자신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라고 쓰여 있다. 사도 바오로의 말은 재물에 대한 집착은 영적인 안녕에 해롭다는 말과 함께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 재물을 대하는 방식을 가장 잘 보여준 말이 아닐까 한다. 실제로 이 말은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 목사가 재물을 탐닉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방할 때 했던 주장 중 하나다. 그리고 이 말은 전 세계 자본주의 사회가 뿌리 깊게 내린 탐욕은 좋다라는 문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진정한 불안, 대단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적은 것이다. 에픽테토스 55에서 135 출처 제자 아리아노스가 기록한 다마록 연도 108 분야 수요 에픽테토스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노예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자유를 얻었다. 미천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시절은 에픽테토스의 부에 대한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에 따르면 부는 한 사람이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바람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경제학이란 소유가 아니라 제한된 자원으로 필요한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학문이라는 현대적 개념과도 들어맞는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세상 일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우리의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한 통제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 욕망을 통제하고 억제할 수만 있다면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것들만으로도 욕망을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제한된 재화로 욕망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세상. 이는 모든 경제학자의 꿈일 것이다. 그의 철학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스토아 학파에게 행복이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을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만 원하고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누구도 상품을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 토머스 아퀴나스 1225에서 1274 출처 신학대전 연도 1274 분야 교역 도미니코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학 학생들을 위한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철학적 논증의 지침서로서 신학대전을 집필했다. 이 책에서 그는 공정한 거래는 도덕적 의무임을 보여주면서 공정한 상업을 위한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퀴나스 주장의 핵심은 어떤 상품을 그 가치보다 비싸게 팔거나 상품의 가치보다 더 싸게 사는 것은 정의롭지도 못할 뿐더러 불법이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인의 정당하고 당연한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기도 하는 권리와 상반된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법이 많은 부분에서 신의 섭리를 거부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만약 판매자가 상품을 팔 때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값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매긴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당한 가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아퀴나스는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고자 하는 욕심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을 거부했다. 이 욕심은 아퀴나스에게 단지 악일 뿐이었다. 아퀴나스는 사고 파는 것은 양쪽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고 파는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지를 서로 요구한다. 당사자 모두에게 마땅히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지 말라 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어떤 상품을 그 가치보다 싸게 사거나 더 비싸게 파는 행위는 더 이상 정의롭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다면서 그 거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상품의 가격은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의 비율에 따라 올라가거나 떨어진다. 존 로크 1632에서 1704 출처 금리 저하와 화폐 가치와 화폐 가치 앙등의 결과에 관한 고찰 연도 1691 분야 수요와 공급 존 로크는 유럽 계몽주의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자 현대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정부 고위직책을 역임했는데 특히 무역위원회 감독관으로 지내면서 자신만의 경제 사상을 수립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의 연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물론 존 로크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용어를 고안한 것은 아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제임스 데넘 스튜어트가 1767년에 쓴 정치 경제학 원리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했으며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쓴 국부론에서 보다 심도 있게 설명되었다. 그렇지만 존 로크는 금리 저하와 화폐 가치와 화폐 가치 앙등의 결과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에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여 개념의 기틀을 잡았다. 앞장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로크는 특정 상품의 시장 가격은 시장에 거래되는 상품의 수량과 그 상품에 대한 수요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쉽게 말해서 만약 살 사람은 2명인데 상품은 하나밖에 없다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상품은 2개지만 사려는 사람은 1명이면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로크는 이렇게 말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량과 수요의 비율에 달려있다. 19세기 초반 앙투앙 오기스텐 크루노는 이 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형을 만들 때 로크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주목할 만한 업적을 냈다.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부자들은 공공재 공급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
데이비드 휴 1711에서 1776 출처 무역 균형에 대하여 연도 1752 분야 세금 데이비드 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동시대인이었던 애덤 스미스와 비교해 볼 때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은 부족했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현대 경제사상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예를 들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은 1752년에 출판된 휴메 무역 균형에 대하여를 언급하며 휴는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경제학 모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사유재산에 대한 휴의 시각은 미묘했다. 데이비드 휴는 사유재산을 자연권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원이 제한된 사회에서 사유재산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휴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와 안정감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시민들에게 재산이 균등하게 배분되면 절약하거나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그는 완전한 평등은 빈곤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유재산 개념을 옹호했다. 휴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나 경제적 불평등이 지나치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가 불안정해진다고 생각했다. 권력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질 때 경제와 혁신은 사라질 것이며 사회는 전체적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입한 누진세 같은 세금 체계처럼 부자들이 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에서 수학은 인간의 몸에 있는 뼈와 같다. 프랑스와 케네 1694에서 1774 출처 미라보 후작에게 보낸 편지 연도 1758 분야 경제 방법론 루이 15세의 궁정 의사로도 일했던 프랑스와 케네는 중농주의 학파의 선두주자였다. 중농주의는 국부의 원천은 오로지 농업에 있다는 경제사상의 한 갈래로 정부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에 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중농주의 학파의 많은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효성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형태의 초기 거시 경제학 이론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케넨은 경제학의 과학적 엄격함과 분석을 적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앞장의 인용문을 설명하면서 케넨은 수학 없는 경제학은 오류와 편견으로 뒤죽박죽되어 추상적이고 혼란스러운 과학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케넨은 1758년 경제표를 발표하여 경제학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 경제표는 중농주의 학파의 실질적인 상징이 되었다. 케넨은 국가의 전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농산물이 지주 계급, 농부, 제조업자들, 그리고 상인들에게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수학 공식을 활용한 경제표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한 경제표는 냉정하고 감정이 없는 수학을 활용하여 경제를 분석한 위대한 결과물이었다. 이 경제표는 경제학의 미래를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었다. 중농주의 경제학자 미라브 후작은 케네의 경제표야말로 문자와 화폐와 더불어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한 3대 핵심 발명품 중 하나라고 높게 평가할 정도였다. 작은 빚은 작은 총탄과 같다. 사방에서 쏟아짐으로 피할 도리가 없다. 큰 빚은 대포와 같다. 소음은 크지만 큰 피해는 입지 않을 수 있다. 세뮤얼 존슨 1709에서 1784 출처 조지프 심프슨에게 보낸 편지 연도 1759 분야 부채 세뮤얼 존슨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언급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역시 20세기 중반에 세뮤얼 존슨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케인즈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은행에 100파운드를 빚졌다면 당신의 문제지만 만약 100만 파운드를 빚졌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개인 부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새롭게 불러일으켰다. 존슨의 요점은 이렇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부채는 그 짐을 오로지 혼자 짊어져야 하는 채무자에게 만성적인 부담이 된다. 채권자는 부채를 정당하게 추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이자를 덧붙여 받을 수도 있다. 반면 부채의 규모가 클수록 도리어 채권자가 느끼는 압박감이 커진다. 대출을 해주기 위해 채권자도
무리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채가 상환될 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보살피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노점상이 $100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만큼의 부채도 있다고 상상해보자. 채권자는 $100의 주식을 받아내고 노점상을 파산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부채가 $1000라면 채권자는 미래의 상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채무자의 사업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큰 빚은 작은 빚보다 더 많은 잡음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채무자에게는 덜 위험하다. 큰 재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있다. 애덤 스미스 1723에서 1790 출처 국부론 연도 1776 분야 경제적 불평등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현대 경제학의 바이블로 인정받는다. 애덤 스미스는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를 바라보면서 노동력, 생산력, 그리고 시장을 광범위하게 분석했다. 그중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것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스미스의 생각 역시 매우 혁신적이다. 앞장의 인용문을 보면 애덤 스미스는 사유재산의 위험성과 불평등의 불공정함에 대해 경고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의 입장은 보다 복잡하다. 원칙적으로 스미스는 시장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놔둬야 한다고 믿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충분하게 제공되기 어려운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만 개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는 경제적 불평등을 잘 작동하는 상업사회의 증거로 간주했다. 한 사람의 부자가 있으려면 최소한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소수의 풍요는 다수의 빈곤을 전제로 한다는 애덤 스미스의 말은 그 시대의 경종을 울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는 반드시 강력한 법률적 제도를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적 분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미스의 주장은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스미스는 빈곤을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상태로 취급한다. 그렇게 그는 풍요와 빈곤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한 후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과 역량을 파헤치는 길고 지루한 여행을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 1706에서 1790 출처 장 바티스트 르로이에게 보낸 편지 연도 1789 분야 세금 벤저민 프랭클린은 위대한 박식가다. 그는 과학자이자 철학자였고 출판업자이면서 사업가였으며 정치인이기도 했다. 미합 중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헌법은 이제 제정되었고 이 헌법이 영원하리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라는 프랭클린의 명언은 미국의 헌법이 제정되었던 필라델피아 재헌회의 때 했던 말이다. 프랭클린의 이 유명한 말은 크리스토퍼 블럭이 1716년 발간한 프레스턴의 구두 수성공에 나온 죽음과 세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을 빌려온 것이었다. 물론 죽음은 피할 수는 없어도 세금은 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프랭클린은 세금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당시 미국에서 세금은 매우 껄끄러운 주제였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후 식민지 시절의 북미 지역은 대부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웠다. 하지만 영국이 재정 부족으로 식민지에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자 이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팽팽해지면서 본국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고 이러한 분노는 결국 미국의 독립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오늘날 세금이 면제되거나 세금이 낮은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몇몇 곳이 있는데 대부분은 매우 작은 규모의 국가들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이 소득의 30%에서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부의 재분배를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세금 정책을 도입할 때 사회가 더 잘 작동하는지 아니면 더 낮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전반적으로 보다 건강한 경제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프랭클린의 말은 진리로 기억될 것이다. 나에게 국가 통화 공급에 대한 통제권만 있다면 누가 법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마이어 암쉘 루스차일드 1744에서 1812 출처 경제학자 제시 다니엘이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게 보낸 편지 연도 1790 분야 통화정책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는 은행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로스차일드 제국을 설립한 사람으로 국제 금융의 초창기 거인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가 정말로 이 말을 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그저 학계에서만 다룰 뿐이다. 하지만 이 말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이 말은 작게는 국제은행 업무 그리고 크게는 경제 전반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보여준다. 이 말의 참뜻은 진정한 힘은 군주나 황제 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가 아니라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12세기 초반의 템플 기사단은 작은 조직이었지만 오늘날의 은행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짐으로써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로스차일드는 이보다 몇 단계는 더 발전된 은행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는 유럽의 많은 지배계급의 신뢰를 얻었고 국제 분쟁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분쟁 국가의 공채 발행 및 자금 대출을 맡아 은행의 자산과 영향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로스차일드는 왕권은 신성하다는 믿음이 점차 희미해지는 시기에 은행이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 국가의 안정은 지도자의 카리스마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니면 최소한의 공급품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경제에 충분한 돈을 주입하는 데 있다. 오늘날까지도 각 나라의 정부는 동일한 원칙에 따라 통화 정책을 운영한다. 더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가들의 움직임에 국가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